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2년 조금 더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이제 IRP에 옮겨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ETF들을 많이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 사이에서 ETF들도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IRP 계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도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다양한 ETF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년 조금 더 일한 것 치고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되면 IRP로 60일 이내에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내 계좌로 넣거나 아니면 IRP로 이전 안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소득세 구하는 공식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대략 참고만 하시고, 실효세율이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에 따라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IRP에 한번 넣으면 이제 내 돈이긴 한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냥 55세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도인출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증권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써본 증권사는 토스 하나, 그리고 대신이었고, 그다음에 교보랑 신한 써봤는데 토스는 일단 IRP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는 HTS나 MTS가, 그리고 후보는 이제 NH인데요. NH는 시킹알파 제가 자주 보는 건데, 시킹알파가 1년에 한 3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를 완전히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시킹알파의 뉴스들이 괜찮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NH로 옮기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ETF 운용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험자산의 70%, 안전자산의 30%인데 여기에 그 기준은 주식 비중이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예요. 국내 주식형은 일단 무조건 제외를 했습니다. 매매 차익이 일반 우리가 직접 투자할 때는 비과세 되잖아요. ETF에 넣어서 이제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금으로 개시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과표가 전체 잡혀서 3.3에서 5.5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를 모르겠습니다. 배당형은 더더욱 제외라고 적어놨는데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ETF의 배당 분리과세의 어떤 혜택이 제외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할 부분은 해외 기초지수 커버드콜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거고, 국내 커버드콜, 국내 코스피, 그 다음에 해외 지수의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할 때는 이제 둘 다 크게 혜택이 다르지 않지만, 해외인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거나 ISA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과세 이연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채권 비중 과다는 장기 투자니까 일단 제외한다라고 큰 틀에서 정리해 봤고요. 공격수가 7, 수비수가 3, 강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수비수 30% 비중은요, 에이스 나스닥 100 채권 혼합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배당과 배당 성장 측면에서 국내의 전통 고배당주, 한화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배당 수익률이 4.16 정도고요. 심지어 배당 성장은 들쑥날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이 엄청 많지도 않고요. 4, 5%대니까. 성장 중요하죠. 좋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확신이 없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천만 원을 이제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금소득 종합과세 하거든요. 3년 한시긴 한데 이제 26년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액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50억 초과가 30%니까 30%가 이제 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두 가지인데요. ETF와 리츠의 배당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증시를 유인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실제로 놓고 보면은 증시를 유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맞는지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ETF가 움직이는 그 요인은 결국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ETF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면은 ETF를 안 사고 그냥 따로 KB 금융지주, 따로 한국 금융지주를 사라는 건데, 누가 그렇게
몇십억씩 사겠냐 말이죠. 대주주 아니고서야.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애매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배당주는 제외했습니다. 계속해서 ETF를 찬밥 신세로 하는 것 같고, 뭐 리츠가 제외된 거는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현재 이제 분리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26년 말까지 매입해서 3년 보유하게 되면은 9.9% 저율 분리과세 해주니까 뭐 겹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ETF에서 받는 배당은 분리과세 하지 않고 기존처럼 배당소득세로 과세한 다음에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다가 합산시키겠다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전체 기업들 다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40% 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30개였나 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그나물에 그 밥이 계속 움직일 거고요. 증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해도 크게 뭐 이것 보고 들어오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하고 해당이 직접적으로 없기는 해요. 연금과 ISA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일단 배당은 제외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비가 엇갈리는 금투업계라고 했는데, 자산운용사나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같은 뭐 그런 상황인 건데, 리츠가 또 아쉽다라고 하면서 추가 논의를 빨리 진행하자라고 하고 있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운용사별로 지금 고배당이 한창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저도 국민신문고나 뭐 국회 청원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사실 뭐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도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뭐 각자의 뷰를 바탕으로 NH, 뭐 KB 배당 성향이 40%뭐 미치는 거 잘 없어요. 하나증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1%짜리, 뭐 3%, 4%짜리, 5%짜리, 6%뭐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이게 사실 배당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한지주는 뭐 그렇다 치고 셀트리온이 배당주인가요? 퇴직연금 이제 고민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험자산은 70% 그리고 안전자산은 30%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비중이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로 공격형 그리고 방어형 혹은 이제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나뉘거든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채권이 뭐 대다수 60% 넘게 들어가 있는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은 이제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거거든요. 먼저 하나 정리해 보면 30% 안전자산의 비중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입니다. 에이스 나스닥 100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채권 들어가 있습니다. 27년 뭐 3월 15일 만기, 그다음에 이 트레저리의 3%와 4분의 3은 3.75%의 금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채권인 거고요. 나머지 종목을 잘 구성해서 주식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맞추고 있는데 거의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채권 금리도 잘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상승하는데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막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공격적으로 이 주식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늘려서 85%까지 비중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굳이 뭐 그렇게 하나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와 QQQ와 연관 환산 수익률을 비교하더라도 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후 자금이 뭐 적당히 잘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고요. S&P 500 채권 혼합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집중하는 것은 장기 투자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에 들어가 있는 채권은요, 아까 보셨다시피 27년, 뭐 26년 이런 거거든요. 단기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에 크게 막 엄청나게 민감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마는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변동폭을 가지느냐에 대한 척도 중에 하나죠. 표준 편차라고 해서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확률을 일일 변동성을 환산한 어떤 통계적인 개념인데, 0.5% 최근에 조금 올라서 0.7%씩 움직이는데 나스닥 본주는 1.2%씩 움직이니까 그 일일 변동폭 자체도 매우 적고, 그다음에 배당이 한 3%에서 4% 정도 깔려 있으니까 안전하게 30% 운용하기에는 정말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공격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으로 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비중을 일단 1순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배당이 지금 현재로서 한 9% 조금 덜 나오거든요.
주식의 배당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오는 뭐 엔비디아의 배당,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이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만 절세 계좌에서 이 커버드 콜의 배당은 과세 이연되거든요.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 운용사로 주게 되면은 국내 운용사에서 증권사로 돈을 주게 되고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서 개인한테 돈을 주게 되는데 절세 계좌다라고 한다면은 원천징수 되는 그 과정이 없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에도 잘 참여하는 모습을 지금 1년 내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때 이 배당금으로 많이 빠진 다른 공격수를 매수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최애 공격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사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처음으로 구성한다라고 할 때 이게 가장 좋은 뭐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지수 투자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준다라는 장점도 있고 다른 어떤 특정 테마나 섹터처럼 뭐 주기가 짧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AI 특히나 빅테크들은 뭐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여러 가지 섹터 산업 뭐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점을 가지고 공격수로 아주 안전은 아니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자산 형태로 어쨌든 수익을 좀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ETF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유동성과 정책 지원이 두드러진 테마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AI는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컨드 웨이브 다음 이제 주도 수혜주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를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약간 또 주춤한 모습 보였고요.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올라가고 있네요. 요거를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다른 레벨에 있는 것들 우주항공 그 다음에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양자컴입니다. 요것들도 엣지자산으로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기에도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코인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요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미엑이고요. 그 다음에 에미퀄입니다. 둘 다 시장 상승도 추종하면서 배당도 요 두 개만 섞더라도 한 7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면서 시장 방어도 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고 아무리 그래도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요 키움 고배당 AI 테크를 같이 섞는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가 웬만해서 겹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는 성과 먼저 보세요.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고배당 종목들이 들어가는데 이 고배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모, 알트리아 혹은 뭐 일라이릴리, 에브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찐 고배당 종목들이고요. 나머지가 AI 테크입니다. 그리고 30개로 종목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내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광물권이나 원유 시추 로열티 받는 회사고요. 이거 자산운용사인데 돈 벌어서 다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뭐 다 나눠주겠냐마는 일단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입니다. 이제 이름이 타임폴리오에서 타임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ETF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억, 2천억 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1조 넘는 나스닥 100 액티브도 물론 아주 좋은 ETF지만 얘네들이 성과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엄청 화려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고점에서 조정받는 것도 10%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느끼기에 이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면은 좀 변동성이 좀 커야 될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고점 대비해서 저점 자체도 10%밖에 안 빠지는 모습인데 RTX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들 RTX 그다음에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로켓랩을 제외하고는 방산, 무기 그다음에 군수 조선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RTX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 만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 대장주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방산주고 항공 엔진 만드는 회사. 허니웰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양자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일단 군수, 항공, 뭐 우주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이나 헌팅턴 같은 것들도 다 탱크 만들거나 그다음에 로켓 미사일 만들거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요 종목은 이제 독일 종목이라서도 잘 처음 보는 종목이고요. 하여튼 요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주가 보세요.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정말 사실은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코어 자산은 아니겠죠,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한 10에서 15% 정도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런 액티브 종목을 혹은 좀 엣지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세 개 섹터 중에서 한두 개는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증권사 입사할 때만 해도 되게 화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 시장보다도 워낙 이게 강화됐어요. 중간에 사고 치는 운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모 형태로 이제 오픈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심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 돈 수수료 막 3%씩 주고 했던 그런 사모펀드의 성과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양한 ETF 워낙 많아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천천히 좀 중요한 내용들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